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죽지도 않고 찾아오는 방송 으라차차. 오늘 화요일 1시 생방송이게요, 녹음이게요? 당연히 생방송입니다. 으라차차 부족하지만 을들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육연구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샅샅이 잘 조사하시는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님들이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완성했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구마구 막 과장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등록금 문제라든지 대학교육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올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으라차차.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TV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을들을 위한 방송으로 많은 을들이 우리 국민TV 또 조합원도 해주시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계속 또 응원의 댓글 벌써부터 남겨주시는데요. 항상 생방송, 제 숨이 차잖아요.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국회 앞에서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민생경제, 진짜 민생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법안들은 내버려두고 엉뚱한 법률들만 밀어붙이는 박근혜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를 하다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대학교육연구소에 가장 우리 등록금 문제, 대학교육 문제 정통하신 두 연구원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뜨거운 응원의 댓글과 보이진 않지만 박수도 쳐주십시오. 와, 와, 자, 이미성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연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성 연구원님은 한 1년 전쯤인가 한번 오지 않으셨나요? 네, 왔습니다. 그치, 한 1년 됐죠. 예, 예. 그때 대학교육연구소 편 방송 듣고 몇 분이 회원가입하지 않았나요? 회원 가입은 없었고요. 없어! 이럴 수가! 없었고, 저희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은 한 권. 아, 미친 등록금의 네. 나라. 예, 대학교육연구소는 여러분,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대학교육연구소인데요. 그때, 분명히 회원가입 해주기로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자,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급여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건 그냥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 오래된 회원이고, 후원에,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 힘이 너무 미약해서 우리 연구원님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 응원의 댓글과 함께 진짜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대학교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정말 썩었잖아요. 문제가 많고 사학비리도 심각하고 이런 연구소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정도 일단 여는 말씀 열고 자, 임성 연구원님. 네. 그때 1년 전에 오셔서 미친 등록교 나라 책이 한 권밖에 안 팔렸다고 하지만 그 미친 등록교 나라 책 소개부터 해주시죠. 그게 굉장히 불후의 명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연구소가 만든 이제 대표적인 예. 책인데요. 예. 저희가 워낙에 저희 연구소가 이제 9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등록금은 저희 연구소가 꾸준히 관심을 갖던 주제였고요.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등록금을 비롯해서 이제 연구소가 그 등록금과 관련된 대학 재정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교육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까지 예. 내용을 저희가 노하우를 좀 다 담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기대에 좀 많이 못 미쳤고요. 근데 예. 또 이제 의외로 대학생 자녀를 둔 혹은 또 이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의 또 반응이 또 있어서 등록금이 또 여러 계층에 있어서 어떤 관심의 중심 역할을 또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 책을 내면서. 그런데 대학생들은 정작 많이 안 샀다. 예. 그게 아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입생 OT라든가 이럴 때에 뭐 이제 뭐 다량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능력 때문에 책을 못 샀다라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또 잘 팔리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은.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 100만 권,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권. 그래 많이 팔렸잖아요. 사실은 미친 등록교의 나라가 100만 권쯤 팔렸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서점에서 구할 수는 있죠? 개마고온 출판사. 예.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아니요. 베스트셀러는 실패했지만 스테디셀러로는 이렇게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바보 은주님께서 이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이수연 연구원님도 오셨지만은 임희성 연구원님도 있으니까 임 연구원님도 반갑다 올려주셔야 돼요. 김정자 선생님, 소소님, 그리고 선만님, 달구진님, 로니님, 미협 다랑언님 모두들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으라차차는 아무튼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싹 또 답장도 쓸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댓글 보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교연구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93년부터 우리 등록금 문제, 대학교 문제 연구했는데 이수연 연구원님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반값 등록금 완성했다고 막 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보도자료도 냈어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전철 타고 오는데 네. 바로 앞자리에 네. 붙어 있더라고요. 광고물이. 붙여놨죠? 예. 그 국민 세금으로 또 거짓 광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등록금 부담은 슬림, 네. 기부는 스마일, 이렇게 해서 붙여놨던데, 반값 등록금,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많이 나아진 측면이 물론 있죠.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대선 공약은 거의 중간에도 지켜지는 거는커녕 반대 방향으로 가는 예.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볼 때는 그나마 좀 지켰다라고 신용이라도 낼 수 있는 거는 이 반값 등록금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반값 등록금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는 국가 장학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유형을 다 합해도 사실 사립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10명 대학생 중에 8명 정도 되는데 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득 3분위까지만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학 자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금 제도가 아직 안 바뀌었고, 물론 이제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만 소액으로 다분화돼서 지원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정부가 체감하는 것만큼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반값 등록금 완성했다. 그 특유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되는데 일단은 참, 한 가지 예, 또 하나 사기, 이수연 연구원이. 예, 또 하나 사기가 있는 부분은요. 다 그 대선 당시에는 실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슬그머니 그게 이제 바뀌어서 원래 그전 기준인 450만 원 이게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올해 480만 원이 되긴 했지만 실제 등록금이 아니라 4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사실 사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액 100%를 다 지원받아도 사실 반값 등록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금액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사실 소득 연계형을 했기 때문에 애초 설계 자체가 실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없는 설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반값 등록금은 사실 서울시립대처럼 학생들 고지서에 딱 진짜 절반으로 잘려가지고 현재 인문계열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학생들 등록금이 105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립대 방식을 거부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차등해서 주는데 그것마저도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은 이제 소득 1분, 2분이 480만 원. 그다음에 3분위, 4분위, 5분위. 그거 어떻게 되죠?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대략 지급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서울시립대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정말 모든 대학생들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값 등록금 맞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최문순 지사가 있는 강원도립대도 강원도가 1년에 등록금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상교육 가깝게 합니다. 그 두 분은 공약을 지켰죠. 박원순 시장하고 최문순 지사는 공약을 지킨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소득에 따라 나눠져 가지고 뭐 얼마 주지도 않는 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인류형 같은 경우에 연간 최대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분위까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480만 원. 그러니까 빈곤층, 대략 빈곤층 학생들은 480만 원까지. 그리고 3분위가 360만 원. 4분위가 264만 원. 5분위가 168만 원. 6분위가 120만 원. 그리고 7, 8분위가 67.5만 원. 그러니까 5분위, 그러니까 5분위를 중간으로 보면 5분위보다 위로는 100만 원 이제 내외인 거죠. 이게 지금 한 학기도 아니고 1년이죠, 1년. 네, 연간 최대 금액. 그러면 소득 6분위, 7분위 하면 6분위 120만 원이면 한 학기에 6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분위, 8분위.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빈곤층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분들은 67만 원, 5만 원이면 30만 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나는 서민 중산층들 대부분 소득 분위가 뭐 4분위, 5분위, 6분위 이쯤에 걸쳐 있잖아요. 네. 100만 원 주고 반값 등록금 완성했다고 이렇게 뻥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인류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장학금이 이제 배정돼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자체 기준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형 장학금이 있고 또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 합하면 얼추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아니 자기들이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대학생들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는 국가가 반을 부담해라고 그렇죠. 유럽처럼 무상교육 못 하더라도 반이라고 부담했는데 왜 대학이 주는 장학금을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 재원이 거의 그 반값 등록금을 하기 위한 재원의 절반 정도를 아예 처음부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들이 더 이상은 못 하겠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올해 이제 완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학금 액수 자체는 사실 올해가 가장 최대치로 더 확대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거짓말인 것도 문제지만 완성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린다거나 또는 그럴 일이 별로 대학생들의 없겠죠. 장학금을 오히려 늘린다거나 대학들이 주는 적립금만 엄청나게 쌓아놓은 대학들한테 그걸 안 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네요. 그럴 우려가 크다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그것도 문제네요. 네. 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온통 거짓말 정권이라는 건 다 알지만 대학교 앞에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하겠다, 반값 등록금 완전히 실현하겠다 했던 그 붉은 현수막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마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대학경 연구소 분들을 모시고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성 연구원님, 이수연 연구원님 기뻐해 주십시오. 네. 인천 이정욱 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뵀어요.
와. 이게 국민TV를 재가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학교연구소를 재가입했다는 것인가요? 전자인 것 같은데. 네, 전자인 것 국민TV도 재가입해 주시고 대학교연구소도 제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많은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대학교연구소 회원가입했다고 인증 댓글 하나 올려주시고 정 어려우시면 여기에 우리 연구원님들 이미성 연구원님, 이수연 연구원님 오셨는데 응원의 댓글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값 등록금은 완성이 되지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장학, 근데 그나마 지급되어 있는 국가장. 근데 연구소에서 올해 도종환 의원실인가요? 네. 안민석 의원실인가요? 도종환 의원실입니다. 도종환 의원님이시라고 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냈잖아요. 국가장학금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민석 연구원님께서 그걸 약간 요약해 설명해 보실래요? 일단 뭐 받는 사람도 얼마 안 되던데요? 일단 네. 앞에서 이제 이수연 연구원이 말한 대로 문제는 지금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설계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 반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건데 그것을 소득 분위별로 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자체 노력을 끌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등록금을 받는 그러니까 내는 학생들의 체감도는 그 실제로 측정도 잘 안 되고 체감도도 낮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명목 등록금의 금액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그런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내용을 이번 그 도종환 의원실 정책자료집 내에 좀 저희가 담았고요. 네. 그 담으면서 저희가 이제 반값 등록금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40%에 불과하고. 아, 40%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주목되는 점이 뭐냐면 그 신청하는 학생 수부터가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계층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죠. 신청을 40%가 안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조건이고 뭐 소득 기준, 성적 기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도 20%나 떨어지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네요. 그죠. 예. 성적 제한 예. 이런 기준 자격 미달 때문에 또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비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40%밖에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2, 3분위 까지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 3, 4분위 정도만 실제로 반값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어떠한 좀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시립대나 강원도립대, 그 다음에 유럽의 무상교육하고도 완전히 거리가 먼 반값 등록금이 아닌 사이비 반값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다음에, 소득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대충 우리가 보통 서민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주지 않으면서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 우기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수혜자는 매 학기 등록하는 학생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체감을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60%나 된다는 건데 매 학기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 완성됐다면 화나지 않겠어요? 욕할 것 같은데요, 쌍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교내 장학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요.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 정도에 불과하는 거죠. 아, 여기가 결정적 사기네. 지금 시립대나 서울시립대, 강원도립대는 100% 모든 학생에 그 적용하는데 네. 40%. 근데 그렇게 많이 탈락하는 원인은 뭔가요? 일단 소득 기준이 있고 성적 기준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로. 네, 네. 이제 어떻게 원인 그걸 좀 연구원님 기준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아까 원인이라든지.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6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학생의 40%가 지원 신청조차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인을 정부가 더 면밀하게 좀 조사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추론하는 건 이것에 대한 정보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8분위 이상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 딱
뭐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범주는 여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은 했는데 지원 자격에서 탈락되는 부류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성적 제한 조치가 가장 적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 20% 정도가. 성적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성적 기준 이수연 연구원님 성적 기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예. 학부생에게만 지원이 되고요. 일단 대학원생들은 또 안 되고. 그렇죠. 대학원생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예, 예. 한 푼도 안 주고. 예, 그리고 그 8분위 이하, 그러니까 소득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중에서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부생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성적 문제가 많이 이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2014년 2학기부터 약간 완화를 했어요. 근데 완화한 것이 그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10%라고 볼 수 있는 저소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C학점 받아도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C학점 경고제를 도입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대상을 소득 2분위까지 확대를 하긴 했는데 C학점 한 번 받은 거는 돼도 두 번 받으면 안 되고 하는 성적 제한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2014년 결과이긴 하지만 성적 조항 때문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이 학기당 15만 명 전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도 공부에 뜻이 있는 아예 학교를 포기한 사람이 모를까 하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사회비 반값 등록금인 국가장학금 그것마저도 성적이 B 이상인 경우면 주니까 성적 기준으로 엄청 탈락하겠네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요즘에 상대평가제를 엄격하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는 B 미만을 30%를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를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교무처장한테 가서 이 학생은 제가 실수로 답안지를 잊어먹었으니까 올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는 35%를 B 미만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성적 기준으로 최소 국민대선 30%, 성공에 대는 35%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국가장학금과 연동해서 보면 아예 의도적으로 정부가 이만큼은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안 주려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소득 1, 2분이 빈곤층 학생들에 한해서만 8학기 중에 딱 한 학기는 C학점대가 나와도 도와주겠다. 자기들도 문제는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저소득층들을 돕겠다는 국가장학금이 오히려 성적이 문제가 되니까 원래 성적 기준을 없앤다고 했다가 그랬었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지한다고 했다가 이제 폐지는 안 하고 C학점 경고제만 도입을 한 상황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또 여기서 또 한 번의 국가장학금 사기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장학금을 도입할 때 저소득층들을 더 두텁게 돕겠다 이런 명분이었는데 사실 저소득층들이 좀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된가요? 저소득층들은 휴학이나 알바를 자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상대평가자에서 성적상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적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 이게 이제 악순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순환?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학업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학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학점이 결과 낮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 좀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흔히 금수저. 우리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들은 알바나 휴학 안 하거든요, 잘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을 하고 또 그 시간에 또 이제 어학연수 이런 것도 가져서 스펙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 내에서의 어떤 성과로 측정되는 학업의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저소득층들은 성적상의 불이익도 당하는데 상대평가자 때문에 거기다 국가장학금까지 못 받은 거면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성적 기준을 폐지나 완화하기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제가 듣기로도 공약이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함께 주최를 교육공약 토론을 했었어요, 대선 전에. 지금 얼마 전에 교육부 차관하다 잘리신 분 있잖아요. 김재춘 차관. 그분이 뭐 국정화에 소극적이다 해서 잘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총괄 책임자로 와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성적 기준 솔직히 교수님 문제 있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폐지 또는 안 하겠다고. 우리 후보의 방침이라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기네.
좀 완화했다고 예, 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 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경우에 아직도 성적 위주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내 장학금도 또 성적 위주로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1, 2등만 주잖아요. 대부분. 그 성적 위주 장학금이고 사실 이 국가 장학금은 그래서 워낙 그 취지 자체가 학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마련을 한 건데 그것에도 성적 기준을 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2중의 고통이 아니라 2중, 3중, 4중의 고통이네요. 일단은 교내 장학금에서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으면 거기서 일단 배제되고 국가 장학금에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서글픈데 상대평가에서 국가 장학금은 또 배제되고 요건 반드시 우리 연구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편하게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묘히 이렇게 좀 악용한 그런 정책적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부가 일정 정도의 학업적 성과를 못 내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냐 이게 굉장히 인식이 만연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조한 학업 성적이 나오는 것도 개인의 능력의 부족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괄을 해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포상적 개념이라는 거죠. 일정한 성적 기준이 되면 그리고 학업 성적에 대한 일정 성과를 보이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 근데 이제 그런 포상적 개념이 아니라 학업 유지를 위한 그 지원적 성격, 복지적인 측면 그런 관점으로서 장학금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 장학금은 사실 무슨 뭐 지역 재단에서 주는 것도 다 대부분 성적 장학금이거든요. 성적 우수한 사람만 그런 건 너무 넘쳐나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이라도 성적과 상관없이 소득 9분위 10분위를 안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한다 해도 성적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2번, 3번 올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자. 저희는 한 발 더 양보해서 그래 완전히 폐지하면 아예 학업 수업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냐라는 반론이 있어서 그러면 비학점 이상이 아니라 시학점 이상으로 하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상대평가제 하에서 시학점 때는 받거든요. 아무리 그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교수나 강사들이 수업을 안 듣거나 과제를 안 내면 D나 F를 줍니다. C에서 B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 그 상대평가제에서 입력상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점수가 C 플러스입니다. 미안하니까 B를 원래 줘야 되는데 상대평가제 때문에 C로 밀린 거잖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다 C뿔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10%를 많이 맞았군요. 이소연 연구원님 그때는 근데 국가장학금도 없었잖아요. 네. 예. 이소연 연구원님은 뭐 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다 돌아가신 우리 노수성 열사하고도 잘 아시는 분 아닌가요? 네, 제가 대학 때 처음 나갔던 집회에서 노수성 열사가 96년도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그때부터 등록금 문제나 대학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겠네요. 예, 제가 이제 뭐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 발간한 이후에 오마이뉴스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이한년 열사하고 노수영 열사만 생각하면 되게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부모님들이 이른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근데 민주화를 위해서 반값 등록금 위해서 어떻게 등록금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여러분 국가장학금 대충 이해가 되셨죠? 유럽처럼 무상교육하자는 것도 아니고 반이라도 국가가 부담해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 성적 기준이니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직전 학기 또 12학점 이상 들어 11학점만 들어도 못 받아요. 한 학점만 안 돼도. 그런 이상한 규정을 둬서 대학생의 실제로는 40%밖에 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금액도 소득 4분, 5분, 6분위로 올라가면 100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반값 등록금 완성했다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인데 대학생단체들 열심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님들에게 이제 다음 주제로 일단 국가장학금까지는 제가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들 제일 열받는 게 사립대학 문제인 것 같아요.
사립대학 적립금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계속 쌓이고 있던데요. 네. 얘들이 무슨 반값 등록금 때문에 반값 등록금 폐지라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립대 총장들이나 네. 재단에서. 그래서 뭐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아니 어려워지면 적립금이 줄어야 되는데 적립금이 늘어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등록금 동결 인하되면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사립대학들이 지금 막 우는 소리를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이러니하게 적립금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물론 과거에 이제 막 엄청 증가를 시켰던 폭보다는 완화가 되긴 했지만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교비에서 적립한 적립금만 4년제 대학이 약 8조 2천억 원, 전문대학이 약 2조 2천억 원으로 10조 원이 넘어요. 예, 교비만. 네. 근데 법인 적립금이 또 따로 있죠. 예, 근데 법인 적립금은 이제 규모가 크지 예. 않고 대부분 다 교비이긴 한데 예. 뭐 합하면 한 뭐 12조 원 가량 그러니까 되겠죠. 저번에 우리 대학교 연구소 발표한 자료 하면 합하면 12조 거의 됐던데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립대 되겠죠. 12조를 쌓아놨다는 거죠. 예, 예산 그렇죠. 말고 쌓아놓은 돈만. 예. 그렇죠. 이제 그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인 건데 이제 대학들 같은 게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등록금 동결 인하하면서 2월금은 좀 그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 2월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적립금은 여전히 사실 뭐 쓰겠다고 하는 돈보다는 안 쓰고 그리고 적립하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적립하면서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사립대학들한테는 그 적립금을 등록금이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쓰라고 이제 요구는 하는데 대학들에서의 이제 얘기는 적립금이 제 목적에 따라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적립금의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적립금의 한 절반 정도가 건축 적립금이에요. 건축 적립금. 네,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 쓰는 적립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5% 정도, 23% 5% 이 정도가 이제 기타 적립금, 목적 없는 적립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쌓아놓은 적립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적립금 액수가 이렇게 많아도 이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 대학은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대학이 사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화여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적립금을 돌려서 이제 장학금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걸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은 사실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엄청나게 쌓아놓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다. 예,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금을 많이 쌓는 대학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등록금 인상 자율화를 주장하는 대학들이 또 그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연세대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등록금 이제 그 자율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하는 대학들이 보면 무한 탐욕을 추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돈 많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 부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이제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 적립금 연구소에서 해마다 적립금 통계 내지 않나요? 이렇게 해마다인가 뭐 2, 3년에 한 번씩 좋은 통계 내는데 어디가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2대인가 연대인가? 아직도 1위는 2대일걸요. 예, 제가 2대, 정확하게. 2대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순위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거의 이하여대가 안 변해요. 1위, 2등이 연대, 3등이 홍대. 뭐 거기서 4등이 왔다 제가 갔다 할 4등은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아, 그래요? 4등은 수원대예요. 왜냐하면 수원대 사학들이 저희가 결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등록금 가져다가 엉뚱한 하나도 거의 안 쓰고 좋은 데는 적립금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수원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 적립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부류를 거칠게 두 부류로 나누면 재정이 아주 많은 대학, 기본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대학과 또 하나는 굉장히 대학 구성원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아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들 이렇게 좀 부류들이 좀 크게 있어요. 그렇죠. 수원대나 뭐 청주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자 적립금이 권력 많죠. 대학들이 탐욕을 보면서 막 몽땅 쌓아놓은 경우가 있고 이대 홍대 연대처럼 오히려 수원대나 청주대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학생들 써야 될 돈도 안 쓰면서 교육환경 진짜 열악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 추정 60분 수원대 비리 보도 가보면 막 실습 그 예술계열 학생들 실습실이 없거나 완전히 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적립금만 쌓아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수원대가 등록금 환수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죠. 여기서 굉장히 지금 우리 오죽하면 법원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수원대 비리는 참고로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고요. 절친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 따님이 2013년 2학기 때 만 30살의 석사학위에 불과한데 교수가 돼서 비리 의혹이 많은 곳인데 등록금 환불 판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등록금을 돌려줘라 판결이 나와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고 교육에도 투자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법적 불법으로서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투자를 안 하고 과다하게 적립금을 쌓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그것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교육의 문제 자체가 이런 판결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던 첫 사례였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임시정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아무튼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판결인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또 그 판결을 봤잖아요.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을 돌려달라는 판결인데 한 학년만 다니는 학생은 30만 원, 3학년째 다니는 학생 90만 원을 돌려주라 그런 거예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등록금 제대로 안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건데. 자, 그럼 적립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수연 연구원님. 적립금은 이제 그렇게 무한대로 쌓아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은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건 약간 지금 개선이 되었죠. 예, 그거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등록금 회계 랑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이 되면서 일단 대학 회계가 등록금 회계하고 비등록금 회계. 네, 2014년부터 구분이 되면서 그 등록금 회계 이거 이제 등록금 회계 적립금 쌓는 거에 제한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등록금으로는 더 이상 적립금 쌓는 거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외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등록금 회계에서는 적립금을 못 남기게 원칙을 세워놓고 단 건물의 감가상각만큼은 건축 적립금을 등록금 회계에 쌓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이제 연도가 지나면서 이렇게 그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비영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개념을 도입해서 건물이 이제 연차가 지나게 되는 그 감가상각분만큼을 등록금 회계에서 건축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을 무한대로 쌓아놓는 게 문제가 되고 심지어 등록금 제대로 안 써서 적립금 쌓는 게 문제가 돼서 그게 아마 2012년도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저희도 밖에서 계속 데모하면서 적립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등록금은 적립금을 못 쌓게 한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그러면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뭐 수십 개가 넘잖아요.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적립금을 쌓아버리면 그건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감가상각을 해서 많이 쌓지 않나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뭐냐면 이 감가상각이 제대로 됐는지 물론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을 다 교육부가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건물마다 부동산마다 그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이 감가상각비가 나왔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학이 그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기재하고 그만큼을 적립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비용이 얼만큼 제대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등록금으로 적립금 못 쌓게 했다라는 것도 상당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이거 역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계속 분노하고 대응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적립금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하는 이제 관점을 보면 분명히 이제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했던 건 과다하게 그러니까 즉 10조 원이 넘는 이 적립금 자체를 인출해서 쓰고 적립금 자체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해 왔는데 이제 정부가 이 적립금 문제 접근하는 방식은 그 어떻게 쌓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게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예. 내지 이제 등록금을 쌓는 부분을 다소 자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수위에 비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가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대학들 적립금을 쌓는 과정을 보면 그 예산을 부풀려 편성해서 그 돈을 남겨서 묻지마식으로 적립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예결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대학이 얼마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그 기반을 두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하도록 이것을 법률화시키자. 이러면 묻지마식 적립금 쌓는 행태가 좀 다소 이제 좀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대학들이 마치 수입은 별로 없고 지출은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거의 거짓에 가까운 예산안을 짜고 근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실제로는 수입은 많았고 지출은 더 적어서 그럼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이제 적립금을 쌓았다는 그 비밀을 우리 대학교육연구소가 폭로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문제도 여전한가요? 예결산 그 관행도? 예전보다는 그 폭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있고 이제 2011년에 그 감사원 감사 때도 그게 주요 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사립대학의 어떤 이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만연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4년 그 교비 가지고 저희가 그 예결산 그 차액을 봤을 때도 여전히 상당 규모의 그 뻥튀기 편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뻥튀기 되는 그 항목이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이제 공사비 같은 걸 이제 그 많이 책정해 놓는 거죠. 이게 감사 같은 거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출되지도 않을 공사비를 3년째 계속 책정해 놓으면서 그렇게 뻥튀기 편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남은 돈은 이제 적립금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게 되면은 적립금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적립하거나 이월금이 더 늘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은 아까 보니까 2010년에 도입했네요. 2010년. 저는 12년인데 10년이네. 그러니까 점점 비밀이 하나씩 더 이렇게 해명이 됩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뻥을 쳐서 완성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와중이고 거기다가 사립대학으로 들어가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적립 못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예결산을 뻥튀기 해가지고 계속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래서 전국 사립대학들이 12조에 가까운 적립금을 국공립 때는 적립금이라는 게 없죠? 이번에 국립대학 회계법이 제정이 돼서 국립대학 회계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적립금 항목은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원래는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공립 때는 적립금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국립대들 다 법인으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적립금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하도 요즘 박근혜 정부 안에서 투쟁 이슈가 많으니까 제가 같이 기자회견하고 데모했던 이슈인데도 저도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적립금 빠진 거죠. 그래서 국공립 때는. 근데 대신 이제 국립대학은 이제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한테 돌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돈 써서 남으면 그 다음에 등록금을 의무적으로 깎아줘라. 저는 입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깎아주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로서 확실히 환원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국립대학도 이월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 이월금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이월금이 그 적립금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립금 못 쌓는 대신 이월금 인정해줘서 그럼 계속 이월금 올해 10억 남고 내년 10억 남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이월금이 또 몇백억 몇천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월금은 근데 쌓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넘어가는 개념이기 뒤로 계속 때문에 넘어가고 이월금 규모가 커지는 그렇게 계속 늘어나기보다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 액수가 이제 이월되는 형태가 있고 문제가 되는 건 그거를 다음 연도에 바로 반환하거나 뭐 이렇게 바로 바로 반환하거나 이렇게는 그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을 예산으로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월금 혹 설사 남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사립대 문제가 되는 건 돈이 남아요. 예를 들면 100억이 남아요. 근데 100억을 안 잡는 거죠. 수입에서. 그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등록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잡으면 그만큼 비중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만 예산만 제대로 편성해도 그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학들의 행태가 다 하나씩 다 드러납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간 대학 교육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 발전과 고등교육의 고등교육 제도의 발전에서 애쓰시는 우리 이미성 연구원님, 이수연 연구원님 오셔서 방송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늘 생방송 많은 응원의 댓글 대학교육연구소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고 글 하나 올려달라니까 아무도 안 올리시고 저 삐질 거예요. 예. 저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 댓글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취업 문제 심각하니까, 우리 김정자님께서 20대 청년이 장기간 취업이 안 돼 자살했다네요. 이렇게.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예, 오전에. 제가 그 등록금 투쟁할 때도 보면 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뭐, 자살한 학생도 있고, 부모님이 미안해가지고 오히려 유서쓰고 자살한 경우도,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에 한 분이 자살할 때 유서가, 등록금 마련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거든요. 정말 비극적이고, 등록금 벌려고 알바다가 무슨 30분 배달지 알바다가 죽은 학생, 이마트 지하창고에서 일하다가 죽은 학생,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전히 등록금 문제, 취업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국공립 때는 근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일단은 대학 교육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하자, 또는 먼저 국공립 때로 무상교육을 하자, 이런 주장도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예전에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제 반값 등록금하고 특히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적립금 예산까지 우리가 짚어봤는데, 향후에 한국사회 대학 어떻게 그런 특히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럽처럼 무상교육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연구소도 무상교육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단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이제 반값 등록금 주장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보면 그 재정적 지원이 절박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열어놓고 많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대학교 연구소 입장에서 좀 드는 생각은 이미 이제 등록금 문제가 그 대학에 진학하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미친 등록금의 나라의 책을 이제 사보는 사람의 계층도 그 등록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자녀를 둔 부모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가 이제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가장 큰 게 두 가지잖아요. 대표적인 부동산과 교육. 근데 이제 교육이 예전에 언론 보도에서 평생 동안 드는 교육비가 한 2억 얼마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대학 등록금의 비중이 지금 사립대 평균이 734만 원이라고 그 연간이라고 해서 보면 그걸 4년치 낸다라고 보면 그 2억이라고 하는 총 비용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부동산과 교육의 양대 축의 하나의 문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처럼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조금 온전하게 실현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마침 이제 교육 주거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생각나는데 사회가 최소한 교육하고 주거하고 의료 문제는 책임지는 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에 돈 쓰고 방산 비리에 돈 혈세 탕진하고 자원외교 비리에 혈세 탕진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세금 엄청 내는데 교육하고 주거하고 의료 문제는 해결해 달라 이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린 중에 고교 무상교육 이야기했으니까 박근혜 정치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개교만 하고 있고 인문계열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심지어 MB는 실업개교 고교 무상교육 공약했고 그걸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보다 못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점잖으셔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의 분노에 공감하시는지. 공감합니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00배 공감합니다. 100배 공감하십니까? 격하게? 청와대로 격하게 공감. 청와대로 갈까요? 지금 나갈까요? 좋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우리 대학교 연구소 분들이, 이미성 연구원님, 이수연 연구원님 아주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원래 전문가들은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는 아주 격하다는 거. 대학경연구소를 후원하시면 박근혜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의 기만성과 문제점을 낱낱이 이렇게 밝혀내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막 시간이 막 흘렀는데요. 네,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부러웠던 게 덴마크는 대학이 무상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돈 좀 받아보고 다니냐 세상에. 그러니까 그 등록금 문제를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비싼 금액의 등록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비싼 등록금을 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 등록금은 워낙 그러려니라고 하는 생각들, 인식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덴마크 사람이 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별나라죠. 야만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저런 돈을 어떻게 내고 대학생한테 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에 투자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로. 그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익숙해져 왔던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서 아까 이제 무상교육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면 결국 그건 다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대학생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그 대학생들이 나라 발전,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고급 인력들이 사회로 나아가서. 그래서 유럽도 무상교육 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대단군님께서 대단군님 반갑습니다. 한창 학원 자조 운동할 때부터 등록금 문제를 싸웠는데 여전한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것 같네요. 대학도 사회 축소판이 된 것 같아요. 학원 자조 운동 말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예전에 민족 자조운동론, 학원 자조운동론 이런 책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가요? 지금 대학사회가 정말 더 악화된 면이 있죠, 이선 연구원님.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정말 축소판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회 우리 지금 사회도 갈수록 이제 굉장히 일방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갈등이 격화되고 어떤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당하고 극한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양상처럼 대학의 문제도 갈수록 그렇게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단식을 며칠째 해야 되고 거리로 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더 특히나 좀 그런 좀 대학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형태의 대학 운영들이 극심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상업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록금을 넘어서 이제 상업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전에는 사실 대학은 적어도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여유에 상관없이 사실 모든 학생들이 거의 크게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마저도 사실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되게 온건한 표현하시지만 사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학들도 지금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신 거죠? 네, 그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80년대 이럴 때 이제 대학들이 운영됐던 부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좀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 형태라기보다는 무대응 그리고 학생들이 막 절규를 해도 그냥 전혀 듣지 않는 학비를 추방하자 절규하고 단식 50일씩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네가 뒤지든 말든 냅둬본다. 심지어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전히 학생들을 이제 대학 운영의 일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학생들이 그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두 분 모시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언제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그럼 대학의 운영이라든 이런 문제 사학비리는 지금 다루지도 못했잖아요. 저희 학자금 제도도 다뤄야 되고 사학비리 문제도 다뤄야 되고 대학을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지. 그다음에 대학 교육 요즘 무슨 프라임 사업이면서 구조조정 엄청 몰아치잖아요. 이것도 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1월달에 다시 한번 모셔서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희선 연구원님, 이소연 연구원님 이렇게 짧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기 나와서 어쨌든 등록금 또 그런 등록금 내는 집중 시기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소연 연구원님. 예, 저도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었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고요. 차분하게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아니요, 자자차대로. 예. 예, 어쨌든 저희 연구소에 늘 애정 보여주시는 저희 안진걸 소장님 팟캐스트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예, 아닙니다. 자, 여러분 대학교 연구소 진짜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해 주셔야 돼요. 이런 데가 꼭 필요한 데입니다. 예,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셔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